자, 3교시입니다. 우리 이제 2교시에 대국 수출 보조금 그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빠르게 복습시켜 드리고요. 3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맨 처음에 전에 국내 가격이자 국제 가격이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을 표시했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 요렇게 내려갔어요. 국내 수요량.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갔습니다. 국내 생산량. 그래서 이만큼을 수출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요거 전체가 생산자 잉여였고요. 여기 전체가 소비자 잉여였었다. 자, 요 상태에서 단위당 수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수출량이 느는데 국제시장의 초과 공급이 엄청나서 그래서 뭐 하게 된다? 국제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제 가격, 수출 가격이 떨어져요. 그 떨어진 상태에서 단위당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 이후의 국내 가격은 여기가 됩니다. 자, 쉴 때 이제 질문하는 친구 있었는데 만약 수출 보조금을 주더라도 전에 국내 가격보다 낮다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출 보조금 지급 이후의 국내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자, 여기가 수요량.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가 생산량. 그럼 이것이 수출 물량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잉여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자 잉여는 이 거래를 이 가격이니까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걸 받았으니 이 전부가 뭐라고요? 생산자 잉여. 그러면 지급 전에 비해서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만큼 생산자 잉여 뭐라고요? 증가다. 자, 소비자 잉여는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낼 수 있는데 이걸 냈으니 이것만이 소비자 잉여니까 기역 니은만큼 감소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우리는 그러면 요 기역 니은은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이니까 요거 소거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디귿만이 증가한 것처럼 요 디귿만이 증가한 것처럼 된 겁니다. 그런데 수출 보조금은 자, 단위당 수출 보조금에다가 수출량 이거죠. 요 네모 면적을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더해야 되겠죠. 요거를 편의상 리을이라고 하고요. A, B, C, D, E라고 자료실 탑재에 써놨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귀찮아서 최근 강의할 땐 요거 저는 묶어서 미음이라고 했을 뿐이고요. 여기는 디테일하게 A, B, C, D, E라고 전부 다 네이밍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요 네모 면적을 조세 걷어서 수출 보조금 뿌렸는데 왜 디귿만 늘었냐는 거죠. 나머지 니은, 리을, 쌤은 아까 이걸 전부 다 미음이라고 했었어요. 이걸 A, B, C, D, E라고 해서 전부 다 네이밍을 별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빗금친 면적인 니은, 리을, A, B, C, D, E까지 전부 다 뭐했다? 감소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그림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CPA 쪽은 그림까지 그대로 나왔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여러분들 안 하고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별건 아니에요. 솔직히요. 처음에만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일단 빠르게 복습을 해봤고 분명히 감소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준비한 강좌 3교시가 되겠습니다. 2교시 마무리는 해야 되죠. 여기 이제
요약 결론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보다 관계 악보를 이제 정리해 드리면, 자, 대국 관세는 교육 조건이 뭐 된다고요? 개선된다. 그다음 대국 수출 보조금 지급은 교육 조건 뭐 된다? 악화된다. 그죠? 관계 악보. 참고로 이게 숨은 뜻은 뭐였습니까? 만약에 소국이라면 관세든 수출 보조금이든 교육 조건은 불변입니다. 소국은 다 불변입니다. 예, 요것이 결론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교시까지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1교시 결론, 2교시 결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교시 결론 뭐였습니까? 판세 보구. 그죠? 판세 보구. 자, 판매자, 세, 조세. 조세는 판매자한테 뭐 할 때? 부과할 때. 보구, 보조금은 구매자한테 지급할 때가 균형 가격이 높고, 나머지 모두 다 같다. 2교시요. 관계 악보. 자, 대국 관세는 교육 조건 개선, 대국 수출 보조금은 교육 조건 악화. 숨은 뜻. 자, 관세든 수출 보조금이든 소국은 교육 조건 불변. 꼬아지. 오케이. 자, 이제 우리 3교시 가겠습니다. 소위 그 ISLM BP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조세와 보조금, 2교시에 관세와 수출 보조금이라면 3교시는 국제경제학의 꽃이에요. ISLM BP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BP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면, 자본 이동이 완전할 때는 BP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수평선. 왜 그렇죠? 완전 자본 이동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미시적 기반으로 말한다면 완전 탄력적이 돼서 수평선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에 비해 불완전, 이 불완전 자본 이동이 일반적 모습이라서 우리 BP는 일반적으로 뭐였습니까? 상향이었죠? 네. 그다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불가능이에요. 쌤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경제 관련 시험을 매번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불가능 쪽은 거의 못 내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 불가능이. 근데 해보시면 별건 아닌데 그림 자체가 처음엔 낯설어요. 자, 우선 불가능 자본 이동은 외국 자본이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이 뛰던 떨어지던 왔다 갔다를 못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외국 자본이 이자율과 아무 관계 없죠. 관계 없다 그러면 그 변수와 무슨 선을 그립니까? 평행선.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BP가 완전 자본 이동일 때 뭐다? 수평선. 불완전 자본 이동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불가능일 땐 R과 무관하기 때문에 BP를 뭐로 그릴 수 있다? 수직선으로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BP의 상방이 수평일 때와 우상향일 땐 쉽게 납득될 수 있죠. 왜요? BP 상방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결국 뭐가 됩니까? 국제 수지 흑자가 되죠. 아래는 반대로 적자가 되고요. 그래서 수평과 우상향일 때 상방 흑자, 하방 적자는 별 문제가 아닌데, 얘가 늘 속색입니다. 자, 이건 좀 끌어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왜 되는지는 심화 과정 때 제가 입증을 해 드리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본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든 떨어지든 올라가든 전혀 외국 자본이 왔다 갔다 못한다. 관계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평선으로, 수직선으로 그릴 수 있죠. 얘와 평행선이니까요. 그래서 BP 곡선이 수직선이 됩니다. 자, 원래 BP 곡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경상수지 X-M과 자본 및 금융계정을 C라고 하고 오차 및 누락이 없다고 한다면 X-M 더하기 C, 요거의 합이 0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R과 Y의 조합을 연결한 것이 BP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자본 이동이 불가능하다의 경우에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자본 및 금융계정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경상수지만으로 BP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BP 곡선의 식은 x-m이 0이 된다. 이렇게 간략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개 사례는 위가 이자가 높으니까 왜곡자원이 막 들어와서 흑자가 된다. 금세 납득이 되는데 이 경우는 흑자가 어딘지가 이게 힘들어요. 자, 이제 증명을 해드립니다. 증명해 드리는데 객관식 시험 문제라서 증명한 뒤엔 제가 작전 짜드리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끝. 이게 안 되시면 3교시 마지막 때 이게 힘들어져요. 불가능 자본 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가 뭐냐를 빨리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명해 드린 다음에 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더 빨라요. 증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 BP 곡선은 모두 x-m이 0 되는 포인트의 r과 y 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가 왼쪽이 흑자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흑자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자 시점에서 1이 올수록 누가 증가하는 겁니까? y가 증가하는 거죠. 자, y가 증가하면 쌤이 개방 경제를 논할 때 늘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외제차, 수입차 타보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수입이 증가해요. 그러면 x-m에서 얘가 증가하면요. 빼는 값이 커지면 전체 값 뭐합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점차 감소해지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자, x-m이 무엇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0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처음이 흑자일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적자일 때 가능한 겁니까? 적자일 경우에는 지금 빵꾸 나 있는데 계속 빵꾸가 심해지는데 어떻게 0이 될 수 있어요? 처음이 흑자였어야 y가 늘에 따라 순수출이 줄면서 그나마 흑자였으니까 줄어서 0이 될 가능성이 있지, 이게 적자였으면 계속 적자가 심화돼서 절대 오른쪽으로 올수록 x-m이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왼쪽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흑자. 오케이. 흑자일 때만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x-m이 줄어서 0이 될 수 있지, 이게 적자라면 적자인데 주는데 그러면 적자가 더 심화되지 x-m이 0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은 뭐다? 흑자. 그래서 오른쪽이 무엇이 된다고요?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증명은 해드리지만 우리 주관식이 아니라서 객관식은 이런 증명 기억보다도요, 오른쪽이 적자다를 바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절대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을사조약, 을사 몇 적이요? 5적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오른쪽은 무조건 뭐라고요? 적자입니다. BP 수직일 땐 오른쪽이 적자예요. 이걸 아셔야 오늘 3교시 메인을 잘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그 다음. 자, 여러분들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IS와 BP가 무슨 이동을 하나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환율이 뛰면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다 물론 좋죠. 근데 중간 단계가 결국 저런 문제를 풀 땐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바로 답이 나와야지. 자, 환율. 쌤이 수도 없이 얘기 많이 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달러값, 수입 가격. 그러면 환율이 뛰면 수입 가격이 뛰어요. 그러면 수입 뭐합니까? 비싸니까 줄겠죠? 반대로 수출 가격은 떨어지면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x-m이 뭐 된다고요? 증가한다. 그죠? 결국 이거는 국민소득 항등식 y는 자 CIG x-m에서 얘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IS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간 단계 안 하셔도 돼요. 환율 뛰었다 IS 우측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BP는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역시 심화 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이래서 흑자가 됐어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상향의 일반적 BP를 전제한다고 한다면 BP는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흑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모든 포인트에서 떨어짐으로써 외자가 빠져나가야, 그래야 흑자를 균형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R이 떨어지려면 BP 곡선에 무슨 이동이 됩니까? 하방 또는 뭐요? 우측 이동이 돼요. 심화 과정 때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환율이 뛰면 이런 메커니즘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IS와 BP는 무슨 이동한다? 우측 이동.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요, 둘 다 뭡니까? 좌측 이동. 이게 돼야 논의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교시가 판세보고고요. 2교시가 관계악보라면 3교시는 고제변금입니다. 사실 판세보고나 관계악보는 쌤이 만든 거지만 고제변금은 학교 때도 교수님이 이렇게 해 주셨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100%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고제변금 뭐냐? 고정환율 제도, 재정짱, 변동환율 제도, 누구 짱이요? 금융짱,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전개되는데 이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장 재정은 ISL의 문석에서 이 잘 몰라요. 자, IS 우하향, LM 우상향, IS가 확장 재정으로 증가하면 이 잘 뭡니까? 상승. 반대로 확장 금융은요, M을 늘리면 LM이 우측 이동하니까 R이 뭡니까? 하락. 이게 왜 효자인진 3교시 말미 때 우리 불가능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세 가지 경우가 전제됐을 때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림 가겠습니다. 자, BP의 형태가 완전 자본 이동일 때 수평선, 자, 불완전 일반적일 때 우상향, 불가능일 때 수직선. 자, 상방 흑자인데 불가능일 땐 오른쪽이 뭐라고요? 적자. 오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율이 뛰면 중간 단계 이제 빼겠습니다. ISBP 모두 무슨 이동? 우측 이동. 환율이 떨어지면 ISBP 무슨 이동? 좌측 이동. 그 다음 고제변금. 자, 확장 재정은 원칙상 이 잘 뭐요? 상승. 확장 금융은 M이 늘어서 LM이 우측 이동하면 원칙상 이 잘 뭐요? 하락. 일단 이런 전제를 두셔야 그래프를 완벽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3교시 첫 번째 경우인데요. 이건 완전 자본 이동을 전제하는 그래프입니다. 모두 4개 그래프를 그려볼까 합니다. 우선 고정환율 제도가 있고요.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때 정부는 누굽니까?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자, 그 다음 변동환율 제도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두는 것이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의 확장 재정정책 효과를 보려고 하고요. 확장 금융정책의 효과를 보려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결과가요, 아주 단순하게 명쾌하게 나와요. R과 Y의 변화를 묻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완전 자본 이동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모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라서 솔직히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국제경제학에서 아주 필수입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ISLM BP 곡선 그려볼게요. R과 Y를 잡고요. 우하향의 IS, 우상향의 LM 곡선. 자, 완전 자본 이동일 때 BP는 뭐라 했었습니까? 수평선.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변동도 똑같은 모습으로 ISLM BP를 그려주시죠.
자, 색깔 바꿔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장 재정을 한다. 즉 G를 늘렸다. G가 늘면 당연히 누구의 우측 이동입니까? IS 우측 이동. IS 우측. 자, 그러면 단기절 R이 상승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자 많이 준다는데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겠죠? 외자 유입이 증가합니다. 자, 외자 유입이 증가하면 자 보시죠.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는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외자가 유입하면 달러 공급이 증가했으니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뭐합니까? 떨어지죠. 자, 이때 우리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슨 환율 제도를 전제합니까? 고정 환율 제도를 전제한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거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이 환율 하락의 우려 또는 환율 하락의 압력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정확히는 중앙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우려에 봉착하게 된 겁니까? 외국 자본이 막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넘치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그 외국 자본을 뭐합니까? 빼내면 됩니다. 빼내는 거 매각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입. 오케이. 그래서 환율 하락을 우려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들어온 외자를 빼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화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와서 국고에 잘 모셔둔다는 거죠. 근데 사올 때 그냥 사옵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려요. 다시 말해서 M이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M이 증가합니다. 그럼 M의 증가는 무슨 곡선에? LM 곡선에 무슨 이동을 낳다고요? 우측 이동을 낳지요. 그래서 보다시피 LM이 우측 이동함으로써 여기가 최종점이 된다.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P 곡선은요, 아까 제가 환율이 뛸 때 우측 이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BP는 뭐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BP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SLM만 조정한 겁니다. 자,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요? 결국 R은 그대로인데 누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까? Y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자,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 때 재정 확장 재정 정책을 취하게 되면 R은 불변이지만 여기다 쓸까요? R은 불변이지만 Y가 엄청 증감으로써 효과 뭐가 되는 겁니까? 짱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 땐 누구 짱이다? 재정짱. 여기서 이제 고재라고 하는 작전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별건 없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확장 재정입니다. G를 늘렸어요. IS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 자, 보다시피 R이 뭐합니까? 상승. 외자가 뭐였습니까? 유입. 그럼 환율이 뭐합니까?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아까 고정 때는 우려한다는 표현을 둬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핑크색으로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 나오면 누구 얘기입니까? 변동 환율 제도 때 확장 재정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이후의 메커니즘만 쓰시면 뭐다? 이쪽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분명히 했어요. 환율의 상승은 뭐라고요? IS 우측, BP의 우측. 자, 그렇다면 환율의 하락은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순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IS도 또 BP도 무슨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좌측 이동을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IS가 우측 이동했었는데 이제 IS가 다시 좌측 이동해요. 제자리 와요. 근데 BP는 수평이라 좌측 해봤자 그냥 제자리입니다. 결국 결론이 뭐예요? R도 안 변하고 Y도 안 변하기 때문에 변동 환율 제도일 때는 재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R도 불변, Y도 뭐다? 불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기본기예요. 아주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물은 적도 많아요. R과 Y 변화로 아예 물은 적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메커니즘을 잘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확장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나눠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색깔로 그리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확장금융 M 증가. M 증가는 당연히 누구의 우측 이동입니까? LM의 우측 이동. 그죠? LM이 우측 이동.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고정환율 제도기 때문에 여기서도 누구는 불변입니까? BP는 불변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R이 뭐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R 하락.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공간이 부족한 데 같이 그려보는 거냐면 그래야 비교가 돼요. 대칭적으로 비교하셔야 이게 많이 늘어요. 자, R이 떨어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자가 싸니까 외자가 빠져나가겠죠? 외자 유출입니다. 자, 이 경우도 제가 꼭 요 이야기를 해드려요. 달러 공급과 수요 만나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 외자가 유출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가령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자금 회수해서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니까 그래 너는 외국인이지 그럼 달러 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원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를 받겠지 일단. 그리고 그거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뭐로 환전합니까? 달러로 환전해야 돼요. 달러 주세요. 뭡니까? 달러 수요 증가입니다. 그래서 달러 수요 증가가 되기 때문에 환율은 뭐될 우려를 낳는다고요? 상승. 그래서 외자 유출 시 환율 상승 우려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환율의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누가 개입합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개입할까요? 환율이 뛸 우려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외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메꿔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해 줍니다. 그럼 뭐냐? 외화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판다는 것인데 그래서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죠. 그럼 팔아버리고 대신 돈을 흡수할 테니 M은 뭐가 됩니까? 감소가 된다. 희한한 사실은
M 감소는 LM의 무슨 이동을 낳습니까? 좌측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니 우측 이동한 LM 곡선이 다시 좌측 이동함으로써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버리면 지금 보다시피 R도 불변, Y도 뭐가 됩니까? 불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는 R도 불변, Y도 뭐가 된다? 불변이 되더라. 그래서 고정된 누가 짱임이 확인한 겁니까? 재정장. 고재. 그래서 작전이 고재가 된다. 고정 환율 제도 땐 재정장이 된다. 자, 이제 우리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똑같이 하죠? M을 늘리면 LM의 우측. 그래서 단기적으로 R이 뭐하고 있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외자가 유출됩니다. 유출되면 환율이 뭐합니까? 상승합니다. 이제 우려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두면 되죠. 그러면 환율의 상승은 아까 말했지만 IS도 우측, BP도 무엇을 낳는다? 우측 이동을 낳겠죠. 그죠? 그러면 IS까지 우측 이동하면 여기 오는 거예요. BP는 수평이라 우측 해봤자 그대로죠. 결과적으로 R은 불변인데 Y가 뭐하고 있습니까?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R은 불변인데 Y가 대폭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변동일 땐 금융장. 그래서 고재 변금이 되겠습니다. 고정된 재정장, 변동된 금융장. 이걸 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정은 어쨌든 광의로 얘기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고정시키는 거죠.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게 케인즈 계열이라면 케인즈 학파는 누구 짱 예치입니까? 재정장. 그 다음에 변동은 시장 자유를 얘기한 거거든요. 정부 개입 없이. 그럼 그쪽은 누구요? 통화주의라고 한다면 통화주의는 누구 짱이요? 금융장. 그래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자체의 이해가 이제는 중요하지 그런 직관용으로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결론까지를 반드시 서로 뭐 해 두라고요?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별력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 내용에 의해서 바로 이제 우리 두 번째 코너.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자본 이동을 간 거고요. 자본 이동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완전 자본 이동과 그리고 불가능 자본 이동을 보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ISLM BP 곡선의 분석입니다. 소위 불완전 자본 이동 또는 일반적 자본 이동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가 완전 자본 이동이었다면 지금은 불완전 자본 이동입니다. 또는 일반적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가지 조합에 따라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정환율 제도고요.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확장 재정 정책과 확장 금융 정책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해볼게요. 자, 우선 IS Y양 LM 우상향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우리 첫 번째 사례가 완전 자본 이동일 땐 소위 BP가 수평선을 그렸었죠. 왜냐하면 R이 조금만 변해도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완탄이다. 그래서 수평선을 그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완전이다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BP 곡선도 우상향이라서 일단 이런 모습의 BP를 전제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확장 재정의 경우에 과연 어떤 R과 Y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썼던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데요. 그때는 완전 자본 이동이고 이때는 불완전 자본 이동이라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동일하게 G 증가 잡겠습니다. 자, 확장 재정이죠. 당연히 IS 우측 이동이고요. 자, IS 우측 이동의 경우에 단기적으로 R은 상승하게 됩니다. R 상승은 이자 수입 노리고 외국 자본 외자가 유입되겠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자 유입은 달러 공급이 증가한 거라서 당연히 환율은 뭐합니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 그런데 고정 환율 제도는 환율 하락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흔히 환율 하락 우려 또는 환율 하락 압력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환율을 고정시켜야 되겠죠. 자, 고정시키는 방법 앞쪽 완전 자본 이동과 동일합니다. 이만큼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진 거니까 그 환율을 그 외국 자본 달러를 뭐 하면 됩니까? 빼내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매입해서 사옵니다. 그래서 외화 매입이고요. 자, 매입하면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M의 증가죠. 그래서 LM의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했었을 때 제가 분명히 핑크색으로 했었어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서 뭘 표시했었어요. 뭔가요? 자, 고정 환율 제도이기에 BP 뭐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변해야 BP가 이동하는데 그 환율이 뭐하니? 고정되어 있으니 BP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ISLM BP 분석을 완벽하게 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전제도 먼저 있어야 되냐면 물가도 사실은 BP 이동 요인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물가는 변동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처음부터 깔아요. 게다가 환율까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BP는 뭐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다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주간식이라면 다 그걸 써주고 해야 되는데 우린 주간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고정환율이다. BP 뭐다? 불변.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LM의 우측 이동이 어디까지 올까요? 자, 세 개의 곡선이 만나는, 교차하는 전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LM의 우측 이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 된다? 최종점이 되더라. 자, 결론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R이 뛰긴 뛰지만 어쨌든 Y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정대 재정장은 완전 자본 이동과 동일합니다. 단지 R의 변화에 어쨌든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R은 좀 오르지만 Y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시간 드릴게요. 변동 때 이제 첫 번째 했던 걸 토대로 해서 변동 때 재정 정책에 대한 메커니즘 한번 그려보자. 자, 도전. 앞쪽의 경우와 뭐 차이 나는 게 없는데 약간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 다른 거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패턴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절대 머리싸움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세미하는 색깔펜을 기준 잡아서 써보시면 이게 패턴이 오래 공고히 될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패턴대로 부탁드립니다. 자, G증가 IS 우측 이동.
단기적으로 R 상승. 자, 그러면 외자 유입돼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이 뭐 된다? 하락한다. 이제 우려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네, 끝나요. 그러면 환율 하락은요, 그냥 생각 없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뭐 순수출이 감소해서 네, 맞는 얘기인데 바로 나와야 됩니다. IS 뭐요? 좌측 이동. BP 뭐요? 좌측 이동. 묻겠습니다. 왜 여기는 BP가 이동할 수 있죠? 여기는 그대로인데 고정이니까. BP를 환율의 변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여기는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변. 여기는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죠. IS 좌측.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재미난 사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증가 우측 이동했던 IS가 좌측이니까 다시 제자리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누가 이걸 막고 있습니까? BP가요. BP가 이제는 우상향이라 BP도 좌측 이동하다 보면요, 이거 좌측 이동과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돌해요. 그래서 얘가 좌측 이동하면서 BP도 좌측 이동하기 때문에 충 만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까지로 제가 정한다고 한다면 IS가 감소했지만 BP도 감소하면서 여기에서 뭘 만든다? 최종 균형점을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IS도 좌측이지만 BP도 좌측이기에 여기가 최종점이 된다. 요게 이제 우리 앞쪽에서 했던 완전 자본 이동과 이 경우에 뭡니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R이 늘고요. 자, Y도 찔끔 늘었지만 어쨌든 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R도 조금 늘지만 Y도 조금 뭐 한다? 는다. 이게 완전 자본 이동과의 본격적인 차이점이에요.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만만치가 않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 여전히 고정환율 제도에서 재정은 짱이라서 고재 작전은 이 경우도 통합니다. 그런데 변동인데도 재정 정책은 조금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고재 변금 플러스 변제. 그러니까 고재 변금 작전은 이쪽에도 통하는데 변동 때 재정이 찔끔 효과 있다니까요. 효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케이. 자, 이제 고정과 변동 때 금융 정책을 똑같이 논해 보겠습니다. 자, 도전. 자꾸 해 보셔야 됩니다. 메커니즘은 앞쪽 때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을 또 알게 돼요. 해보시면 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M이 증가한다. 당연히 LM의 우측 이동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R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R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자가 싸잖아요. 들어왔던 외국 자본이 뭐 할까요? 나갑니다. 외자 뭐가 생깁니까? 유출.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안 지우고 같이 보게 하려는 이유가 그래야 위아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칭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묻겠습니다. 외자 유출. 이거 개념 중요해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자, 국내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해서 갖고 나간다는 뜻인데 처음에 가령 주식을 사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식을 팔면 그 사람은 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달러 줍니까? 아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원화로 받은 돈을 다시 뭐로 환전해야 됩니까? 달러로 환전해 나갈 거 아니에요. 달러 바꿔주세요. 뭐요? 외화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환율이 뭐한다? 뛴다. 그래서 분명히 외자 유출은 환율 뭘 간다? 상승. 솔직히 이제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지. 이게 뜸들이면 이게 끝납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고정 환율 제도니까 여기다 쌤이 뭐라 쓴다? 우려라고 써보겠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정 환율 제도이기에 자, BP의 뭐를 얘기한다고요? 불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자, 이제 우리 색깔 바꿔서 환율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누가 개입합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요? 환율 상승 우려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외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만큼을 메꿔줘야 되죠. 외화를 뭐하자? 공급하자. 근데 실제로 외화 공급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화를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갖고 있던 외화를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려서 외환시장에 공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통상 공급이 아니라 뭘 쓴다? 매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팔아버린다. 그럼 공급된 거죠. 그러면 그 대신 돈을 받을 테니 M이 뭐합니까? 감소해서 LM이 무슨 이동을 낳는다? 좌측 이동을 낳는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재미난 사실이요. LM이 우측 이동했는데 BP는 고정이니까 변동이 없고요. 자, LM이 다시 좌측에서 제자리 와버려요. 제자리 와버립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R도 불변, Y도 뭐하고 있어요? 불변이 되죠. 그죠? 쌤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 동서고금에 저런 놈 없다. 동서 빼고요. 고금. 고금에 저런 놈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효과 없는 거야. 아까 완전 자본 이동도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고금에 X. 오케이. 이게 이제 무르익게 되면 나중에 완전 자본 이동 경우와 불완전 자본 이동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때 할, 요거 끝나고 바로 할 불가능 자본 이동일 때도 고금에 X 없거든요. 효과 없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튼튼하면 제가 총정리할 때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그림은 여러분들 입장에선 되어 있으셔야 제가 그 다음 과정으로 2탄에서는 문제 풀어드리고 3탄에서 총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이 그림이 여러분들 튼튼치 못하면 제가 뭘 넣어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하기 위해서 IS 설명해야 되죠. LM도 설명해야 돼.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요. 사실. 반드시 이거를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금융정책에 대해서 변동 환율제도 도전하십시오. 자, M을 늘렸으니 LM이 우측 이동일 것이다. 당근이죠. R이 단기주로 떨어졌네요. 그 외자 유출로 환율이 뭐 됩니까? 상승. 이제 우려라는 말을 쓸 필요 없다. 됐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 이제 그 다음 과정. 네. 더 이상 이제 뭐 순수출이 증가했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다이렉트로 IS, BP,
무슨 이동이라고요? 우측 이동. 바로바로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IS도 뭐요? 우측 이동. BP도 뭐요? 우측 이동. 아, 근데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제가 난관에 봉착한다라는 말을 쓰느냐? 자, IS도 우측, BP도 우측 하다 보면 과연 최종적으로 만나는 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게 미치죠. 제가 그래서 이 설명 때문에 아까 우리 3교시 서론을 시작할 때 이 팁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은 2절 뭐다? 상승. 확장 금융은 2절 뭐요? 하락. M을 늘려서 LM이 우측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R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림이 먼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거는 디테일에서 먼저 봐드리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IS 우측, BP도 우측인데 IS가 더 많이 올라가면 BP 찔끔 우측 이동하면 R이 뭐 할 수 있어요? 오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장 금융은 R을 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떨어뜨린다. 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 번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R이 떨어져야 돼요. 확장 금융이니까. 그래서 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거 유일하게 5번째 색깔 제가 활용할게요. 뭐냐면 애초에 R 수준에서 수평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처음 쓰는 펜이에요. 이건 없는 건데 표시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렸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IS가 우측 이동해서 가령 여기까지 우측 이동한다면 BP가 찔끔 는다면 R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확장 금융은 원칙이 뭐라고요? R, 하락이거든요. 그러니 어디 와야 된다? 이 정도, 애초보단 떨어진 이 정도 와야 된다. 그래서 IS가 이렇게 이동하고요. 따라서 BP가 우측에서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여기가 최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은 찔끔 떨어졌지만 어쨌든 Y가 뭐하고 있습니까?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연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R은 찔끔 떨어졌지만 Y가 많이 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려운 그림이죠. 사실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완전 자본 이동의 경우에 어떤 작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재, 고정된 재정장. 근데 변금, 변동된 누구요? 금융은 변동대 짱이라서 여기죠? 분명히 짱. 그래서 고재 변금이 되더라. 그죠? 그런데 고재 변금에다가 뭐만 넣습니까? 변제. 변동된 재정도 찔끔이지만 효과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재 확연히 늘었죠? 변금 확연히 늘었죠. 하지만 고금에 저런 놈은 없다. 아예 변하지 않았죠. 이쪽은요. 찔끔이지만 뭐 했다? 늘었다. 그래서 총정리. 여기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고재 변금에다가 무엇을 더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 변제. 변동은 재정 때 찔끔이지만 짱이다. 그래서 이 작전이 불완전 자본 이동에 대한 결론이 되겠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맨 마지막 그림이 뭐다? 어렵다. 제가 1교시에 조세기착, 보정기착 1, 2, 3, 4 저라면 월요일 날 한번 써올 겁니다. 짜투리 시간 때.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잘 되면 한 4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화요일은 좀 많아요. 5번에서 10번까지 한 6개 그림인데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해야 그 다음에 이쪽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6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시는데 만약 웬만큼 부드럽게 된다고 한다면 자, 우리 8번이나 아니면 몇 번이요? 10번.
두 개 정도만 계속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뭐를 열심히 그려보시라고요? 자, 완전 자본 이동의 고제 변금이요. 이 중에 다른 거가 많이 잘 된다고 한다면 요 정도만 또 한번 복습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목요일 때는 바로 불완전 자본 이동 이 네 개를 열심히 그리시는데 공고히 되면 맨 마지막 그림이요. 요것만 더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가능 자본 이동을 뭐하라? 네 개를 그리자. 오케이. 그래서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되셔서 완전히 내게 되면 총 22개 넘버링한 거에 대한 1대1 매치 문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제가 특강에서 문제를 풀고 드리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때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총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웬만한 어려운 변별력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마지막 우리 불가능 자본 이동에 올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불가능은요,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요. 과연 뭐가 다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우리 CPA조차도 기출이 많지가 않아요. 왜?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3교시 시작 때 어떤 얘기 했습니까? 을사오적, 오른쪽 적자. 이거만 아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거 산으로 갑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모자란다. 톨 좀 더 해야지 뭐. 저는 여기 5번, 여기 지금 하는 거에 이제 올인합니다. 자, 3가로요. 자, 이제 자본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로 초점을 한번 해두겠습니다. 자, 불가능하다. 이자율이 오르던 이자율이 떨어지던 그 자체를 보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과 무관하기 때문에 BP가 어떤 모습을 취한다고요? 수직선.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 자본 이동일 때는 BP 곡선은 뭐를 보인다? 수직선을 보인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오른쪽이 뭐라고요? 적자라니까요. 증명 다 해드렸었는데 솔직히 증명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우리 객관식 시험 준비자들은 오른쪽 적자가 더 중요합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고정 환율 제도. 우선 제가 이번에는요, 고정끼리 먼저 하고요, 변동끼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재정끼리 하고 금융끼리 했는데 이번에는 고정끼리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고정 때 ISLM BP 곡선의 모습을 그려보면요, 우하향의 IS 곡선이고요, 우상향의 LM 곡선이고요. 자, BP 불가능일 때 뭐라고요? 수직선. 수직선. 요렇게 되겠습니다. 되죠? 자, 한번 해봅시다. 확장 재정 정책을 먼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주의 증가. 당연히 IS의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 우측 이동. 됩니까? 되시죠? 잠시 스탑하시고 칠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뭘 쓸 텐데 이걸 그대로 쓰시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워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나만 실수하면 금방 지우면 되는 거니까 보시고 쓰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보통 IS가 우측 이동이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R이 뭐 하겠습니까? 상승. 그죠? 잘 들으셔야 돼. 남았습니다. 그럼 쓰면 안 돼. R 상승이야. 그러면 R 상승이면 외자 뭡니까? 이자 많이 주게. 외자 유입.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 얘는. 왜? 불가능하다니까. 지금 여기는 불가능의 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지만 이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R이 뛰던 R이 떨어지던 BP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쓰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써요 이거를요. 그럼 뭘 쓸까요? 아까 했던 을사오적이요. 오른쪽에 왔다. BP 오른쪽이다. 국제수지 뭐라고요? 적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라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이게요. 적자, 적자, 적자. 이게 요 자리 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 앞에 두 가지는 분명히 이거 다음에 뭘 썼습니까? R 상승. 그죠? 여기는 안 되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적자가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적자가 될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exchange rate 환율입니다. 달러고요. 공급, 수요. 자, 빵꾸나는 요인.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넘치면, 수요가 증가하면 적자될 수 있죠. 반대로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적자 될 수 있죠. 근데 어느 경우든 수요가 늘던 공급만 줄던 환율은 뭡니까? 상승. 그래서 여기는 환율 상승. 그죠? 자, 그런데 고정이니까 뭘 써야 된다고요? 우려라는 말을 쓰자. 우려라는 말을 쓰자. 자, 색깔 바꿔서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 경우는 요쪽과 요쪽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환율 상승 우려다. 그러면 왜 환율이 뛴 거냐? 적자, 빵꾸 났기 때문이지. 모자라잖아.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 달러를 메꿔줘야 되죠.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외화, 매, 뭐요? 각. 팔아버려라. 그죠? 그 외화 팔아버리면, 그래서 공급하면 시중돈을 흡수하니까 M이 뭐합니까? 감소. 그래서 LM의 무슨 이동이요? 좌측 이동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좌측 이동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정된 누구는 불변입니까? BP 불변. 되시죠? 이건 항상 체크하셔야 돼. 체크. 환율의 변동으로 BP를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이 고정이면 BP 불변. 자, 그러면 최종점은 1이 됐어요. 어때요? R이 엄청나게 늘었지만 Y는 뭐하고 있습니까? 안 변하네. 그죠? 효과 전혀 없죠. 우리가 고제 이어야 되는데 효과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경우는 R만 몽땅 늘었을 뿐이지 Y는 불변이다. 이렇게 해요. 오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좀 아까 쪽과는 다르게 금융을 먼저 할게요. 한번 도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앞쪽과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적어도 경제학을 시험 준비하시는 객관식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이 코너는 반드시 해두시면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어요. 자, M 증가입니다. 자, 당연히 LM의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이죠. LM의 우측 이동. 자, 여기 왔습니다. 자, R이 하락하고 있네요. 근데 의미 있나요? 없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이니까 적자가 훨씬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적자. 그래서 여기도 이 적자 체크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적자가 났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적자는 달러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어서 생긴 것이라서 역시 똑같이 환율 상승 우려를 낳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화를 무엇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그래서 모자란 거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화를 매각해버리면, 팔아버리면 결국 통화를 흡수할 수 있으니 M이 감소. 그래서 LM의 무슨 이동이요? 좌측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동해 왔던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최초 자리로 제자리 왔네요. 그러면 불변. 자, 여기서 쌤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금에 저런 놈 없다지. 고금은 아예 없다니까요. 그럼 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무르익으면 어떤 차이를 설명하면 될까요? 앞에 두 가지와 이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만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간에 고금에 저런 놈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정 환율 제도에선 어떤 정부 정책도 효과가 뭐다? 없다. 고 X가 된다는 거죠. 고 X가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뭐만 나왔습니까? 변동.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을 잘 못 냅니다. 이거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 하지만 분명히 낼 거라서 앞으로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변동 때 확장 재정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G 증가입니다. 자, IS 뭐요? 우측 이동. 똑같습니다. IS 우측 이동. 그래서 R 상승은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자, 뭐가 남습니까? 적자. 마찬가지로 환율 상승 우려. 여기까지 똑같이 오는데 변동이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우려할 필요 없지? 그냥 오면 되지. 자, 환율 상승 어떤 거요? IS와 BP의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 이걸 표시해 보자라. 이걸 표시해 보자라. IS가 이미 이동했는데 또 IS 우측이네. BP 또 우측 이동이네. 또는 아니구나. 얘는 처음이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IS가 우측 이동하고요. 여기까지 누가 우측 이동해 오면 됩니까? BP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최종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따라서 R도 상승하지만 명백히 Y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 경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저도 이제 물 흐르듯이 가면 되죠. 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것과는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자, 이제 우리의 관건은 마지막 22번에 있다. 자, 쌤이 첫 번째 색깔 그림만 그릴 테니까 자, 도전해 보십시오. 자, 확장 금융입니다. 자, M을 였다. LM의 우측이동. LM의 우측이동. 자, R 하락은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을사오적 오른쪽 적자. 자, 분명히 환율 상승의 우려인데 변동 땐 우려할 필요 없죠. 그대로 두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그대로 무엇을 낳는다? IS와 BP의 무슨 이동을 낳는다고요? 우측 이동을 낳는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쌤은 그래서 이미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앞쪽 2가로에서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쓰는 요 색을 이용해서 일단 최초의 R을 수평선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M 증가는 확장 금융 정책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라 했었습니까? R. 예, 하락이 전제된다는 거죠. 그죠? 사실 그 점만 이해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요거 이제 맨 마지막 그림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R을 그대로 수평선 그은 상태에서 분명히 LM이 우측이 동했는데 IS도 우측이고 BP도 우측이 되더라도 최초보단 R이 뭐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확장 금융은 R 하락이잖아요. 그죠? 그만 염두에 두시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요 정도 포인트까지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IS 우측. 그죠? 그래서 일단 요게 1이 오더라도 여기 오면 된다. 그리고 BP가 여기까지 오면 되죠. 그래서 최종점은 여기가 됨으로써 R은 찔끔 떨어졌지만 어쨌든 Y가 뭐하고 있습니까? 늘고 있다. 그죠? 그래서 R이 찔끔 떨어지지만 Y가 늘고 있음으로써 효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기도? 고정환율 제도에선 아무 효과 없지만 변동환율 제도는 모든 정책이 뭐더라? 효과 있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3교시 결론은 이렇게 총정리가 가능하죠. 자, 완전일 땐 고재변금, 고정 땐 재정장, 변동 땐 금융장. 근데 불안전일 땐 고재변금의 변제약간. 그래서 고정 때 재정장, 변동 때 금융장인데 변동 때 재정도 약간은 효과 있다. 그 다음 불가능일 땐 고 전혀 없다. 변 효과 있다. 오케이. 요게 이제 전제되시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고금의 저런 놈 본 적이 없다. 어느 경우든 고정환율 제도 때 금융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22개 그래프 특강 1탄 1교시 뭐 봤었습니까? 조세기착, 보조금 기착. 자, 결론은요. 판세, 보구. 그죠? 판매자. 세, 조세. 그 다음에 보조금. 구매자. 자, 다 같은데 균형 가격만 판세와 보구일 때 뭐더라? 높더라. 나머지 같더라. 오케이. 그 다음 2교시에서 자, 우리 관세랑 수출 보조금을 얘기했었는데요. 뭐야? 관계, 악보. 자, 대국 관세는요. 뭐였습니까? 교육 조건 뭐요? 개선.
대국 수출 보조금요. 교육 조건 악화. 이때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소국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 불변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그다음 3교시 완전일 때 고재변금, 불완전일 때 고재변금의 변제 약관. 자, 불가능일 땐 고 없고 변 효과 있다. 그리고 고금의 저런 놈 없다까지 하시면 전체 틀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일별로 쓰는 것들 이제 딱 틀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셔야 돼. 이게 공고에 됐었을 때 그리고 이제 각 번호마다 1대1 매칭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문제를 푸시고 설명 들으시면 이제 2차 과문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때 웬만한 총정리를 이걸로 한번 해드릴 기회를 볼 겁니다. 그러면 튼튼해져요. 그래야 이게 파생되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네, 오늘 하여튼 수고하셨고 또 다음 2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